진도는 빨리 끝냅시다. 페이지 142페이지. 오늘 정리할 내용이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호르몬. 지난주에 배웠었던 거는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거든?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호르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호르몬은요, 얘 자체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화학 물질이에요. 몸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 중에서 일부 어떤 물질을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숙하잖아, 호르몬. 그지? 우리가 뭐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평상시에 호르몬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 특히 성장기에는 무슨 호르몬에 관심이 많아? 성장 호르몬에 관심 많지. 성장 호르몬이 적게 분비가 되면 키가 잘 안 커서 고민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래? 너 뭐 고민한 적이 없다고?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또 너무 커가지고 또 고민되고 그런단 말이야. 너무 크면 또 고민돼.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적당한 걸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어떤 평균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싫어한단 말이야. 어쨌든 성장 호르몬 많이 언급됩니다. 그죠? 그때 얘기하는 그런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이고요. 자, 호르몬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할 겁니다. 호르몬에 대한 특징.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호르몬에 관련된 거. 첫 번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몸에서 정확하게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만들겠지.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 세포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지칭하는 명칭이 뭐냐? 내분비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특징 첫 번째.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라는 장소에서 만들어져서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 자,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우리 온몸에 돌아다닐 수 있게끔 뿜어내야 된단 말이야. 분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뿜어내면 누가 이 호르몬을 운반을 하느냐? 운반은 누구의 몫이야? 혈액의 몫이야. 그래서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피가, 다시 해서 혈액이 운반한다. 이게 호르몬의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혈액이 운반한다. 이해됐죠? 두 번째. 호르몬은 화학물질이라고 했는데 이 화학물질이 혈액을 타고 어쨌든 온몸을 돌아다녀. 근데 호르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 한 종류가 아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호르몬이 생장 호르몬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갑상샘 호르몬, 뭐 부신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쭉 있단 말이야. 이런 호르몬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겠지. 호르몬들마다 자기가 담당하는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정해져 있어. 아시겠어요? 네. 뭔 말이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어. 도서관도 있고 학원도 있고 스터디 카페도 있고 그냥 카페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아시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자, 이런 얘기야. 신분이 학생이야. 학생이 술집에 갈 수는 있지만 가서 학생이 그 술집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술집의 역할은 뭐야? 술 마시는 곳이잖아. 그지? 학생이 술집에 간다고 해서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 학생이 스터디 카페를 가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니 없겠니? 할 수가 있겠지. 뭘 해야 돼? 공부를 하겠지. 이런 식으로 호르몬이 온몸을 돌아다녀.
그런데 이 호르몬이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A라는 장소에 가서 A의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느냐?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호르몬은 각각의 호르몬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세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 호르몬마다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이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호르몬 중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온몸을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얘가 자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간이냐. 그래서 인슐린의 표적 기관은 어디냐? 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간에 인슐린이 도착을 하면 인슐린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포도당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자체가 줄이는 게 아니라 줄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근데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는 얘기야? 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인슐린이 간에 도착을 하면 간 보고 야! 포도당 좀 낮춰봐봐. 그러면 간이 알았어. 명령 받아서 간에서 온몸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슐린의 표적 기관은 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표적 세포라든가 표적 기관이 정해져 있다. 이게 호르몬의 특징이고 세 번째. 호르몬은 화학물질로서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양만 있어도 돼. 하지만 적당한 양이 있어야지 적은 양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은 너무 적게 있으면 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당한 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호르몬은 너무 많거나 양이 너무 많으면 병에 걸려. 과다증. 너무 적으면 또 병에 걸려. 결핍증. 아시겠어요? 그래서 호르몬은 적당한 양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야. 사람들마다 그 만드는 능력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지.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잖아.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키가 엄청 크겠지? 병이야. 무슨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인증이라고 얘기해요. 거인증.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유명한 사람 중에서 거인증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였어? 혹시 최영만이야. 최영만 키 막 2m 얼마? 7 넘어. 2m 30인가 10인가 할 땐 2m 10에서 34야. 거인증에 걸렸단 말이야. 그게 무슨 병이에요? 그냥 단지 클 뿐이죠. 그냥 단순히 큰 게 아니라 거인증은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을 또 동반해요. 거인증, 그러니까 생장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키도 크지만 손, 발 당연히 크겠지?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큰 게 아니라 신경의 말단 부위도 커져. 뇌에서 뇌 자체가 커지는 것보다도 뇌에서 종양이 만들어. 뇌 종양도 생겨. 최영만도 수술했을걸? 뇌 종양 수술했을 거예요. 그걸 말단 비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병에 걸립니다. 너무 과다한 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생장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가 돼. 그러면 정상적으로 크지 못하겠지?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키가 그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것도 병이잖아. 그럼 무슨 병이라고 해? 외소증, 소인증이라고 얘기한다. 외소증, 소인증. 아시겠죠? 그렇게 대표적으로 과다증, 결핍증이 호르몬에 존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니? 응? 소인증이면서 거인증처럼 그 신병 이상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자, 일단 여기까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예전에는 이런 것도 배웠어. 호르몬이 주 구성 물질이 그냥 대충 중요한 거 아니니까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그냥 예전에 배웠던 거 써줄게요. 호르몬은 대부분의 많은 호르몬이
단백질로 단백질 성분이다. 예전에 배웠던 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란 뜻이에요. 단백질이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주성분인 호르몬이 있고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라는 것도 있어. 그거는 이제 지방이 주성분이야. 지질.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것도 예전에는 배웠다라는 정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요거 내분비샘. 이름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한대. 이름에서 내분비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저 단어와 대응되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니? 반대되는 단어? 내분비샘이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아. 외분비샘도 있다. 실제로 외분비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줘야 돼.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내분비샘 어떤 놈이고 외분비샘은 어떤 놈이냐? 요걸 잠깐 볼 거예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점. 일단 이름에서 차이가 있어. 그치? 네. 내분비는 뭐예요? 일단 분비, 뿜어낸다는 얘기잖아. 근데 내분비, 어디다가 뿜어낸다는 얘기야? 맞아요. 우리 몸 안에다가 뿜어내는 구조를 내분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외분비는 뭐겠니? 뿜어내는데 어디다가 뿜어낸다는 얘기야? 우리 몸 밖으로 뿜어내는 걸 외분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 밖으로 뿜어나가는 물질 이름 뭐가 있어? 딱 떠오르는 거. 그렇지, 땀. 오케이. 땀. 외분비샘 맞아. 또 슬프거나 기쁘거나 눈물. 그렇지. 침. 오케이. 그리고 소화액. 소화액 우리 몸 안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소장, 대장, 위장 이 관 자체가 이 관이 음식물이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 자체가 우리 몸 안이 아니에요. 우리 몸 밖이야. 이해돼? 개념상 그렇게 돼. 뭔 말이냐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이 있다고 쳐봐. 휴지같이 생겼잖아. 얘가 이 물체의 내부 구조란 말이지. 그러면 이 뚫린 구멍은 이 물체 기준으로 이 뚫린 구멍으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요. 이 물체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이 구멍 자체는 이 물체의 안이야 밖이야? 밖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 관 자체는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연결되는 관 자체는요. 우리 몸 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몸 안이라는 얘기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내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들어간다는 얘기에서 이제 똥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몸을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어? 똥으로 나왔어? 똥은 한 번도 그 똥으로 나오는 물질은 한 번도 우리 몸 안에 들어왔던 적이 없는 물질이야. 그래서 똥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야. 물질을 소화를 하면 소화라는 뜻 자체는 뭐냐면 걔를 분해해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분 물질을 내 몸 안으로 세포 안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흡수한다는 얘기야. 그게 소화 과정이야. 그래서 세포한테 그 물질들이 전달이 되어야지만 내 몸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지. 근데 똥은 한 번도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 소장이나 위장에서 소화액이 분비가 된다. 몸 안으로 분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어디로 분비가 되는 거야? 몸 밖으로 분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소화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소화액은 여기다가 이제 분비를 하는 거야.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액은 여기다가 쭉 분비를 한다는 얘기지. 몸 밖으로 분비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외분비샘에 해당되는 얘가 뭐라고요? 내분비샘에서는 나오는 게 호르몬이라 그랬지? 근데 외분비샘에서 뿜어내는 게 뭐라고? 침, 땀, 눈물, 소화액 등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 외분비샘이 이 내분비샘하고 다른 건 뭐냐? 외분비는 몸 밖으로 뿜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몸 밖으로 뿜어지기까지의 관이 있어야 돼. 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점 뭐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차이점은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없다. 하지만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있다. 분비관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침이 나오는 분비관을 침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땀이 나오는 분비관의 이름을 뭐라 그래? 땀샘. 눈물이 나오는 분비관의 이름은 눈물샘. 소화액이 나오는 분비관은 소화샘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구조로서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져. 외분비샘은요, 예를 들어서 몸 안이 이렇게 있대. 여기가 몸 내부, 외부라고 치자. 몸 안쪽 바깥쪽이라고 쳐요. 그럼 외분비샘은요, 몸 안쪽에서부터 몸 바깥쪽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샘. 관이 이렇게 있어야 돼. 관이 있고 이 주변에 침, 땀, 눈물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주변에 어떻게 해야 돼? 분포를 하고 있어. 얘네들이 침이나 땀이나 눈물이나 소화를 만드는 세포들이라고 쳐요. 얘네들이 그 물질을 만들어서 물질을 뿜어내. 보이다 보면 나오게 되겠지? 이 관을 무슨 관이라고 한다? 이거를 분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관이 분비관인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내분비샘은 외부로 분비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어디다가 분비를 해야 돼? 네. 혈액에다가 쏟아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분비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요.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얘네들이 이렇게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라고 쳐. 알겠지? 이 구조 자체를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니까 얘네들을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이 세포들 사이사이에는 그물처럼 뭐가 연결되어 있겠니? 매우 미세한 뭐가 빨간색으로 그렸잖아. 뭐겠니? 모세혈관들이 쭉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피가 지나가는 모세혈관 사이사이에 내분비 세포들이 있어.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있고 이 구조 자체를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호르몬을 만들었어. 특별히 어디다가 호르몬을 모아서 분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비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호르몬은 즉각적으로 그냥 어디로 분비가 된다. 혈관으로 그냥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혈액이 그 호르몬을 가지고 싣고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외부와 내부에 연결되는 분비관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분비관을 가지고 있는 걸 외분비샘, 분비관이 따로 없이 혈관에다가 직접 분비할 수 있게끔 세포들이 존재하는 그런 구조를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진아 이해됐니? 그림에서 그런 그림 물어보는 문제가 있나? 모르겠다. 요즘에 저 그림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교재는 없구나. 없는데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지만 우리 오투 교재를 보니까 그림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가 모세혈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됐고요. 모세혈관, 혈관이 나왔어. 모세혈관으로 나왔고 그 주변에 세포들이 이렇게 있고 이 세포들이 분비를 한다. 그냥 뭘 나타내는 거예요? 네. 혈액으로 직접 분비를 한다는 얘기지. 내분비샘 구조를 나타낸 거다. 이해됐니? 유진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분비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샘에 대해서 이제부터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 그러면 호르몬이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다양한 곳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그 장소를 몸에 있는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주요 내분비샘
내분비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 몸에서 암기해야 되는 주요 내분비샘, 호르몬 만드는 장소를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어디냐? 일단 위에서부터, 몸 위에서부터 스캔해서 내려가자. 알겠지? 몸 위에서 뭐 그렸는지 아시겠나요? 뇌 그린 거야. 얘가 되뇌, 얘가 소뇌, 여기를 사이뇌 또는 간뇌라고 얘기를 해요. 사이뇌, 간뇌. 그리고 간뇌 앞부분에 좀 볼록하게 살짝 작게 그리는 얘가 있지. 요거를 뇌하수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정리할 거고요. 어쨌든 우리 머리 그린 거예요. 쭉 내려가다가 이 목 부분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부분이 있고요. 얘도 있고요. 쭉 내려가다가 뭐 그리는 게 아니? 간 그렸어요. 근데 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 밑에 이걸 그렸어. 얘 뭔지 아세요? 이자. 간 밑에 있는 이자. 여기 이제 소장이 이렇게 있는데 소장 옆에 붙어 있는 이자를 그린 거예요. 이자.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좀 밑에 몸 밑에 콩팥을 그렸단 말이야. 콩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콩팥 위에 있는 얘를 그렸어요. 얘를 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을 한꺼번에 쓸 거고 그 다음에 더 밑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 몸의 주요 내분비샘 가로 열고 호르몬 만드는 장소란 뜻이에요. 장소, 호르몬 만드는 장소 중에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 일단 여기 얘 이름이 뭐라고요? 뇌하수체. 그 다음에 여기 목 부분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거 있다 그랬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자기 목을 잡았을 때 대충 살짝 잡았을 때 목에 살집이 있는 좀 도톰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좀 말랑말랑하고 도톰한 부분이 있어요. 대충 여기 가운데쯤에 거기야. 알겠어요? 도톰하게 그냥 잡히는데 거기가 뭐야? 얘 이름이 갑상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내려서 간 밑에 이렇게 포도 모양으로 생긴 내가 그림 자체가 포도처럼 그리긴 했는데 이 그림이 뭐예요? 이자. 그 다음에 콩팥이 있고 콩팥 위에 콩팥이 모자 쓴 것처럼 생긴 이 콩팥 위에 있는 모자를 뭐라 그런다? 부신. 그리고 그 밑에 생식샘. 지금 노란 글씨로 쓴 게 우리 몸에 있는 주요 내분비샘들이에요. 호르몬을 만드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뇌하수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얘 확대해서 그림 그리면 뇌하수체 확대하게 되면 뇌하수체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네. 두 부분으로 나눠요. 뇌하수체를.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앞부분을 뇌하수체 전역, 뒷부분을 뇌하수체 후역 이렇게 명명을 해요. 뇌하수체 자체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전역, 후역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 책에는 전역, 후역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지? 그냥 뇌하수체라고만 나왔잖아. 배우는 김에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니까 뇌하수체 전역과 후역으로 구분할 거예요. 뇌하수체 앞부분 전역, 뒷부분 후역. 이제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주황색 분필로 그 내분비샘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의 이름들을 쭉 나열할 겁니다. 알겠죠? 장소 전역, 뇌하수체 전역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 어떤 호르몬, 이런 호르몬 나와요. 생장 호르몬 또는 성장 호르몬 같은 말이야. 생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책에는 생이라고 했니? 성이라고 했니?
생장 호르몬이라고 했네.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전엽에서 나와요. 알겠죠? 네. 책에 안 나온 거 더 써볼까? 부신, 덧질,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등 얘네들이 전엽에서 나온다. 그래서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쭉 읽어보면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전체적으로 뭔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야 전엽에서는. 그치, 자극 호르몬이 많이 나와. 다른 이 갑상샘 또 다른 내분비샘이잖아.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서 전엽에서의 특징은, 내분비샘에서 중에서 전엽의 특징은요, 다른 생식샘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주로 나온다. 아시겠죠? 이게 전엽에 대한 특징이고, 후엽에서는 중요한 호르몬 뭐가 나오냐? 항이뇨 호르몬이 나온다. 항이뇨 호르몬. 아시겠죠? 네.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항이뇨 호르몬은 알파벳 이니셜로 또 종종 언급이 되어요. 얘를 ADH라고 얘기를 해요. 항이뇨 호르몬.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갑상샘이라는 장소에서는 얘가 만들어내는 호르몬의 이름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은 티록신. 갑상샘은 장소의 이름, 내분비샘의 장소의 이름이고,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한다? 티록신을 만들어서 분비한다. 그 다음에 이자도 중3에서는 언급 안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자에서 호르몬이 두 종류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거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알겠어요? 근데 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들어내는 내분비샘의 이름이 또 살짝 달라. 그래서 이자는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라는 장소로 이름을 달리하고요. 베타세포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야. 알파세포에서 만드는 호르몬의 이름이 글루카곤이고, 글루카곤 인슐린, 베타 인슐린.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부신도,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것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부신이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어. 바깥쪽 안쪽이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신도 내분비샘의 장소에 따라서 겉질과 속질로 구분을 하는데,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은 책에 안 나와 있어요. 별로 외울 필요가 없겠지?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당코코, 무코코 이런 호르몬이 나와. 줄임말이에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코코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에피네프린. 우리 일상용으로는 얘네들 다 주황색으로 써줘야지. 호르몬 이름 주황색으로 쓰기로 했잖아.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 줄여서 당코코, 무코코. 얘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 얘가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외울 게 너무 많지, 하윤아. 그지? 일단 쓰긴 했는데 외울 거는 교재에 있는 것만 외워도 됩니다. 교재에 있는 게 뭐였어? 일단 나중에 다 쓰고. 그 다음에 생식샘은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생식샘 이름이 다르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생식샘의 이름은 정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생식샘의 이름은 난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식샘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요, 남자는 정소, 여자는 난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정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대표적인 호르몬의 이름이 뭐예요? 남성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남성 호르몬이 원래 하나는 아닌데 대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흔히 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한테도 테스토스테론은 나와요. 알겠니? 그 다음에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어지는 에스트로겐. 얘가 여성 호르몬이란 말이야. 남자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상대적으로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보다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그거 알아?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특히 할아버지, 남자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할아버지가 되잖아? 몸에서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바뀐대. 역전된대. 뭐가 더 많이 나오는 줄 아니?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나와. 그리고 할머니도 바뀌어. 나이는 테스토스테론이 할머니도 나오게 돼. 그래서 젊었을 때 부부가 있는데 남자는 막 흔히 얘기는 괄괄하고 막 남성답다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성격이 막 좀 과격하고 막 그랬는데, 아내는 되게 조신하고 나긋나긋하고 그랬는데, 두 부부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 성격이 이제 바뀝니다. 할아버지는 그 과격했던 성격이 이제 어떻게 돼? 조신이 돼. 말도 많아지고, 오늘 저녁 뭐야 여보 막 그러면서. 근데 할머니는 이제 뭐가 돼? 무뚝뚝해지고 과격해져.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 할머니들이 격투기 이런 거 잘 보고 막 호르몬의 이제 분비가 이상이 생긴다는 뜻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책에 언급되는 호르몬의 이름들이 뭐예요? 일단 중요하게 생장 호르몬 맞나? 네.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나오지? 네. 그 다음에 항인형 호르몬, 티록신, 네. 인슐린, 글루카곤은 당연히 나오고요. 에피네프린, 네.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요 정도까지가 언급되어 있죠. 네. 여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니? 네. 그래서 호르몬의 이름, 어떤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는지 매칭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생장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나온다. 굳이 저녁, 후역 여기까지 구분 안 해도 됩니다. 뇌하수체에서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항인용 호르몬. 아시겠죠? 자, 역할에 대해서 보자 이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얘네들의 표적 기관은 어디냐. 그게 호르몬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 일단 역할. 생장 호르몬의 역할은 뭐예요? 세포 생장이겠지.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게끔 만드는 게 생장 호르몬의 역할일 거예요. 아시겠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역할은 뭘까? 그치, 말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한다. 그러면 갑상샘을 자극한다는 얘기는, 갑상샘 자극받으면 얘가 뭘 분비하겠니? 티록신을 분비하겠지. 가로 열고, 갑상샘을 자극한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는 티록신이 나오게끔 분비하는 걸
촉진시킨다는 얘기야? 억제시킨다는 얘기야? 분비 촉진이라는 뜻이에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특징은 티록신이 잘 나오게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자극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티록신이 그래서 나왔다고 쳐요. 티록신의 역할은 뭐냐? 결과적으로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갑상샘 자극받아서 티록신이 나왔어. 티록신의 역할은 뭐냐? 세포들의 활동을 촉진한다. 알겠어요? 네. 다른 말로 세포. 세포 호흡을 촉진시킨다. 또 다른 말로 우리 몸의 세포들로 다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활동을 촉진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활동 촉진한다. 다른 말로는 세포 호흡을 뭐한다? 촉진한다. 그리고 세포 호흡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세포들이 활동을 하는 걸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세포 호흡이 왕성하게 활동하면 체온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게 돼. 그치. 결국은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연결지어서 문제 나올 때 체온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와.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됐어요. 체온은 어떻게 되겠니? 올라간다. 왜? 과정을 생각해봐. 티록신 분비됐어. 세포들의 활동이 왕성해진대. 잘 먹고 싸고 그런데 세포들이 그러면서 열이 막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체온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연결지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갔더니 막 아우 추워 막! 티록신 분비가 많이 돼야 될까 적게 돼야 될까? 이 상황일 때 많이 돼야 돼. 춥다는 얘기는 체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 몸은 체온 떨어지는 걸 용납하지 못해요. 대충 36도 선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 몸의 체온이 지금 외부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하는 순간 누가 감지하냐면 감지는 내가 해요. 간내가 해. 관내. 뇌하수체. 뇌하수체가 감지를 해. 그러니까 뇌하수체를 포함하고 있는 뇌를 간뇌, 사이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얘가 우리 몸의 모든 변화를 다 감지를 해요. 그래서 감지를 해서 체온이 떨어지네? 명령 내려가지고 체온 올려야 되겠네? 궁극적으로는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켜야 돼. 그래서 세포 활동을 막 이끌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네. 그거하고 관련돼 있다. 티록신은 세포 활동을 촉진시킨다. 세포 호흡을 촉진시킨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물질 대사를 촉진시킨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자에서 알파세포, 베타세포, 베타세포까지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자에서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나온다라는 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인슐린의 역할 뭐예요? 몸속에 피 속에 있는 혈당량, 포도당량을 혈당량 플러스자면 피 속에 포도당의 양이란 뜻이에요. 혈당량을 낮춘다. 그게 인슐린의 역할이야. 글루카곤은 반대. 몸속의 혈당량을 높인다. 얘네들의 역할은 그건데 실제로 혈당량을 높이고 낮추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기관은 어디예요? 간이라고. 간.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어디니? 어디예요? 간이야. 알겠지? 티록신의 표적 기관은 어디야? 온몸의 세포.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어디야? 갑상샘 그 자체겠지. 그런데 이 간에서 혈당량을 높인다, 혈당량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건 이제 난이도 상. 좀 더 디테일하게. 아까 여기 간을 그렸는데 간 밑에 이자를 그리고 간을 그렸는데 간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얘가 간이라고 쳐요. 간에 물질로서 포도당이 있어. 얘가 물질이 변하면 뭘로 변하느냐?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바뀌고요. 반대로 글리코젠이라는 물질이 지금 파란색으로 쓴 건 물질의 이름이에요. 간에 저장되어 있는 물질의 이름입니다. 글리코젠이라는 물질이 뭘로 바뀔 수도 있어?
포도당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자, 인슐린의 역할을 보게 되면 혈당량을 낮춘다는 얘기지. 더 쉽게 얘기를 할까? 포도당을 없앤다는 얘기야? 만든다는 얘기야? 포도당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포도당 없앰!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가 있단 말이지. 혈당량을 높인다. 가로 열고 포도당 생성!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잖아.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치.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뀔 때 이용되는 게 인슐린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인슐린에 의해서 간은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해 둘게.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어쨌든 포도당은 없어지는 거잖아. 대신 뭐는 만들어지는 거야? 글리코젠은 만들어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반대로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인데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하는 게 글루카곤의 역할이래. 네. 어떻게 만들어? 글리코젠,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다시 뭘로 바꿔? 포도당으로 바꾸는 게 얘가 글루카곤의 역할이야. 이름 헷갈려요. 글루카곤, 글리코젠 다 같은 이름 아니야. 글루카곤은 호르몬의 이름, 글리코젠은 물질의 이름, 포도당이 바뀌어 있는 물질의 이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 얘의 역할은 뭐예요? 얘의 역할은 뭐예요? 책에 뭐라고 나와있어? 심장박동 중지, 혈당량 증가, 혈압상. 그렇게 나와있지. 에피네프린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신경 중에서 자율신경 중에서 무슨 신경하고 관련되는 호르몬인 줄 아세요? 교감신경하고 관련된 거.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교감신경이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언제 교감신경 작동한다는지 기억나시죠? 긴장, 흥분, 막 이렇게 분노, 두려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내 몸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 자체가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작동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면 심장박동 빨라지고 혈압 상승하고 포도당량, 혈당량 증가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는 게 누구 때문이냐? 교감신경의 제일 끝에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이 에피네프린이야. 그래서 얘는요, 굳이 따지자면 교감신경하고 관련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의 역할은 뭐냐? 심장박동을 뭐한다? 촉진시킨다. 혈압을 어떻게 한다? 높인다. 몸의 혈당량을 뭐한다? 증가시킨다. 얘도 혈당량을 어떻게 증가시키는데요? 이렇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간에다가 연락을 취해. 에피네프린도. 알겠어요? 네. 자, 얘가 에피네프린의 호르몬의 역할이다. 이진아, 막 졸려 죽겠지? 네. 잠깐 이따 쉴 거야. 네.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지? 네. 뭐 얘는 정리할 게 별로 없네. 2차 성징 발현. 성징이란 뜻은 뭐예요? 남성, 여성의 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2차 성징 발현 중에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은 남자를 더 남자답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 호르몬이야. 언제 많이 이제 분비가 되기 시작하겠니? 사춘기 이후에. 그지? 그러면 남자애들이 이제 사춘기 지나면 목소리는 어떻게 돼? 변성기가 오죠? 굵어지고 저음으로 바뀌고 근육도 좀 더 붙게 되고요. 수염도 나기 시작하고 그걸 우리는 2차 성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에스트로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을 더 여성답게 2차 성징 발현. 이게 에스트로겐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되셨죠? 네. 암기할 게 좀 많은데 잠깐 쉬었다가 더 나가도록 합시다. 잠깐 쉬자.